그날 아침 제 손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화면 속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숫자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35년. 우리 부부가 한 달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고 모아온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숫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지? 뭐지?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이었습니다. 다시 앱을 켰습니다.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 했습니다.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 남편의 발소리. 왜 그래? 얼굴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한다는 걸. 그 메시지를 받았던 날부터. 사실 이야기는 그날 아침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전. 제가 마지막 졸업식을 마치던 날부터였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 감사했어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뭐지? 30년 가까이 저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유치원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봐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 칼퇴근 칼출근. 술 한 잔 제대로 안 하고 돈 모으기만 했던 사람. 주변에서는 우리를 모범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범이란 단어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범적으로 산다는 게 행복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더군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있었어라는 과거형이 너무 슬프게 들렸거든요. 뭔데? 작은 북카페. 책 냄새 나는 곳. 사람들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남편의 눈빛이 잠깐 빛났다가 곧 꺼졌습니다. 근데 뭐, 이 나이에 무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참아온 꿈을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로 스스로 묻어버리는 남편.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볼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으로 지웠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에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김 원장님께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을 위한 노후 지원 프로그램. 성실. 제가 평생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단어였습니다. 이건 나한테 온 거 맞네. 그 순간 제 안에서 경계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경계심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왜 나한테? 하지만 기대감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산 게 인정받는 건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5분쯤요.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원장님이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친절하지도 않았고, 너무 무뚝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감을 줬습니다. 네, 메시지 받고 연락드렸는데요. 확인됐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번 프로그램의 정확한 대상자이십니다. 정확한 대상자.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회라면? 남편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괜히 기대시키고 싶지 않아서, 결과로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모두 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반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뒤 그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 공공기관 건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밖에서 미팅하잖아.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 학생처럼. 그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각 잡힌 헤어스타일, 적당한 미소. 김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무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구나.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부 지원 사업 구조도 예산 배분표 참여 조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공개 모집이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만 따로 안내 드리는 거예요. 선별된 사람.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패 사례는 없나요? 왜 이런 좋은 걸 공개하지 않죠? 위험 요소는요? 그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질문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오래 일하신 분들은 다르시네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죠. 제 의심을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부 인증 마크, 공문서 양식, 직인 날인. 30년간 행정 서류를 다뤄온 제 눈에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아닐까? 카페를 나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번 달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서요. 마감일. 그 단어가 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계속 계산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남편이 웃을 수 있을까? 북카페 자금이 될까? 우리 노후가 조금 더 편해질까? 그날 밤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생겨서였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입금 예정일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같은 장면을 수백 번 그렸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면, 남편에게 말하는 장면, 남편이 웃는 장면, 그 웃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혹시 이상한가?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준비해 온 서류를 펼쳐 보이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에 그 글자가 떴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안도감이 들어야 하는데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은행을 나와 바로 전화했습니다. 송금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절차 마무리되고,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출금 내역. 큰 숫자 하나.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채워질 거야. 더 크게.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월요일 아침.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변화 없음. 조금만 기다리면. 11시. 12시. 1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 없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일도 안 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곳 없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빌딩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일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제 인생만 멈춰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경찰관의 질문.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조서 작성하시고 가세요. 조서를 쓰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는 아직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열렸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제 입에서 떨어져 나온 말. 여보, 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 당했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았던 것, 만났던 것, 서류를 봤던 것, 송금했던 것, 연락이 끊긴 것, 사무실이 없었던 것, 경찰서에 다녀온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그 숫자를 말했을 때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게 만든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 왜 확인하지 않았어?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이 사라지자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숨소리.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나가 있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 알아볼게. 그 말은 화를 삼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결심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65세.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 다시 일터를 찾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자존심을 깎는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구직 서류였습니다.
그 얇은 봉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35년을 한 곳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이름보다 직종으로 불리게 생겼어.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빼앗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첫날 아침. 남편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허리를 펴봤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5년간 정장을 입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혼자 남편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였습니다. 첫 출근일, 유니폼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원장 선생님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저기요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급여일. 통장에 작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다야? 라고 생각했을 금액. 하지만 그날 그 숫자가 제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 남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 고맙다고 하더라. 날씨가 좋던데.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집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본 그 사람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못돼서 다시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진 않았네요.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지만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하루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돈은 안 되지만 관심 있으면 해보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나? 하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봐. 돈만이 다는 아니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이들 앞에 앉아 책을 펼쳤을 때 제 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일터에서 누군가를 도왔다며 얼굴에 표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받고 싶어서도, 동정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통장이 텅 빈 걸 확인했을 때 제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 그 순간을 당신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기는 조용히 옵니다. 큰 소리 없이 위협 없이. 그저 믿음 하나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 개인 계좌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든 환급금이든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둘째, 급하게 결정하라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말로 재촉한다면 의심하세요. 셋째,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확인하세요. 저는 30년간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도 속았습니다. 서류가 진짜처럼 보여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들을까봐, 걱정시킬까봐. 그 침묵이 더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미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처럼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느릴지 몰라도 방향만 잃지 않으면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은 예전만큼 두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밥 먹으며 나누는 대화,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걸로도 충분합니다.